자, 안녕하세요. 양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이죠. 이제 지금 이제 공법 중에서도 이제 헌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강의하려니까 입이 좀 풀리려면 제가 봤을 때 1, 2강 정도 또 가야지 입이 차근차근 풀리지 않을까. 저도 한 2주 만에 강의를 하는 거라서 처음에 좀 발동이 걸릴 때까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강은 무조건 제가 공개 강의로 그냥 올릴 거고요. 2강부터는 뭐 비공개로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수업에 오늘 하는 이 공법의 개괄, 이 기본권과 통치구조, 이게 우리가 헌법이에요. 이게 기본권을 배우고 우리 통치구조를 배우는 게 헌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깊게 뭐 1강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큰 그림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리는 선에서 그냥 숲을 본다. 그러니까 나무를 세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본다는 마음으로 제가 개괄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과 통치 구조도 개괄이죠. 개괄해서 우리가 보기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공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래도 지금 저는 항상 수험 법학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수험 법학을. 수험 법학에서 헌법이 차지하는 위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학 공부법 웨비나를 통해서 뭐 변화 시험의 구조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아마도 또 지금 민법 이제 형법 하다 보면 엄청 매몰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다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일들은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빼내가지고 크게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헌법을 공부해야 돼요? 헌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개념 같은 경우는 시험에 직결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개괄을 해주는 것이고,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저는 항상 사례형 중심으로 이 수업을 하니까 사례형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초 개념을 닦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법이 어떤 정도의 위치를 가지는지, 지금 우리가 민사법을 배우고, 변호시험은 그냥 그거예요. 시험 아예 명의예요. 형사법 배우고 공법 이렇게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사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민법, 민사소송법, 기타 뭐 민사 특별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동산 뭐 시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민사집행법 등등등등 뭐 민사 특별법들도 또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민법 시간에 다 조금씩 가지고 와서 다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법 정도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보고, 이게 거의 시험은 이 친구가 1.5배 1배 뭐 1배 이 정도인데 시험은. 근데 공부량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1 뭐 한 0.8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수험 법학으로서 시간을 들이는 정도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형사법은 형법, 형소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기타 형사특별법 이런 것들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형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것들은 아마 2학년 때 보통 하게 될 겁니다. 형사특별법도 1학년 때도 보겠지만 2학년 때도 아마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합해서 우리는 형제실에서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해서 민제실,
민재실은 뭐냐 민사재판 시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실은 형사재판 시험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배웠는데 뭐 조금씩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법은 그냥 형법, 그 행정법, 형법이란데 행정법, 헌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사실 그 우리가 실무에서는 변호사라면 행정법을 더 많이 쓰게 돼요. 하지만 수험적으로의 중요성은 둘이 똑같다. 저는 여기서도 0.5 비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수 배점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수험 법학적인 중요도는 두 개 똑같고 이게 점수도 똑같지만 공부량이 사실 공법이 전 더 적은 것 같아요. 행정법이 어려운 법이긴 하지만 변호사 시험 수준의 배울 행정법의 저는 그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뒤에 뭐 행정구제법도 그렇고 막 뒤에 부분 엄청 많은데 행정구제법만 잘 알고 있으면 뭐 기타 행정 뭐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갈라쳐도 크게 수험 법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헌법을 배우게 되고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 수험 법학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손도 잘 안 가요. 손이 안 간다. 물론 공법 덕후들이 있어요. 이 로스쿨을 가보면 공법 덕후들은 그냥 손이 가요. 예외적으로 공법 덕후들은 손이 갑니다. 그냥 여기에다 막 두 배를 때려박아요. 제가 이거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량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 두 배를 때려박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법 덕후들이라도 손이 갈 때 절대로 손이 안 가야 돼. 민법이 더 중요해요. 확실하게 이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안 한다? 이걸 아예 안 한다? 이런 거는 완전 그 취약체가 되는 거죠. 과목이 취약체가 되고 어떻게든 효율적인 접근으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에 시간을 많이 들릴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접근을 통해서 그냥 딱 빗불 수준의 그러니까 엄상에서 엄격한 상대평가의 기준에서 빗불 수준의 공부를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 지금 주요 진로가 지금 뭐 공직이 있을 것이고 빅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기타 이제 일반 변호사 이게 진로가 있을 거잖아요. 공직은 지금 로클락 아니면 검찰이죠. 로컬 뭐 해요? 그냥 민재시 형제시 그대로 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높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이 중요도가 낮아. 맞죠? 검찰은 형법 때려박는 거란 말이에요. 형법 때려박고 전반적인 학점 보고 그다음 이제 면접이 중요해요. 검찰은 면접. 그러니까 이 집단 면접, 토론 면접 뭐 보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 필기시험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거지. 형사법, 형소도 당연히 보고. 그래서 보면 이것도 헌법이 별로 안 중요해. 맞죠? 빅펌은 전반적인 학점이 중요하지만 학점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다? 여기는 민사법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결국 민사법의 분쟁을 거의 다룬단 말이에요. 민사법을 거의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민사법 학점을 많이 봐요. 거의 대부분 한 70-80% 이거가 만약 보는 게 A뿔이다. 뭐 음상에서 A뿔이다 하면 진짜 잘하는 거고요. 뭐 음상에서 A0 정도 이 정도면 어필할만 합니다. 빅펌에. 그러니까 또 헌법을 안 해 애들이. 기타 일반 변호사 당연히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그 송무변 되거나 아니면 사내변의 길이 있을 것인데 송무변 보면 그냥 서면 쓰라고 하는 거 그냥 민사서면하고 형사서면 같은 것들 봐요. 그냥 서면 같은 거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변호사 시험 치고 나서
3월달 4월달에 취업할 때 그때 민사형사 서면 쓰라고요. 헌법 서면 쓰라는 말 안 합니다. 사대면 당연히 더더욱더 헌법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반적인 진로로 보고 뭐 내신을 볼 때도 애들이 그래서 헌법 안 한다고요. 그게 문제라고. 물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공부량을 봤었을 때 이게 2가 돼야 되고 1이 되고 0.8이니까 결국 헌법은 0.4가 되겠죠. 1학년 때도 비슷할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민법, 형법, 헌법을 배운다면 공부량이 아마 뭐 25% 미만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00을 놔두면 한 50은 제가 봤을 때는 민법 공부할 것 같고 30은 형법 공부할 것 같고 20은 헌법 공부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법 예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민법 선행을 안 해온 학생들이 이제 없어요. 저 때는 가끔씩 있었는데 이제는 민법 선행은 안 해오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행을 안 해왔다라면 선행을 안 한 사람이라면 제가 봤을 때 60대, 20대, 20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선행을 했다는 전제하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민법 한 50으로 두고 30, 20 이렇게 갈 겁니다. 선행을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안 했으니까 지금 헌법을 20 하면서 후달리면서 막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금 제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복습까지 해라는 복습 제가 했으면 좋겠지만, 제 강의에 0.67배 정도, 제가 3시간 강의하면 2시간 정도는 그래도 복습하세요. 제가 민법은 최대 1.5배까지 복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헌법은 시간 없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아마 이 강의 들을 사람, 제가 지금 거의 헌법 들으시는 분들이 제 민법, 형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진도 나가보니까 민법은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강의 업로드하는 이 시점에 2월 14일 시점에는 다 들으셨던 것 같은데 형법은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남겨놓거나 아니면 3월 들어가서야 형법 선행을 다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 내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하루에 딱 5시간만 하루에 5시간만 빼요. 그래서 제가 3시간 하잖아요. 수업을. 3시간 하니까 2시간만 복습해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8일만 해.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주말 쉬지 말고 한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만약에 지금 2월에 만약에 제 강의 못 들었다 치면 제가 봤을 때 제 헌법 강의 신청한 사람 반은 못 듣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제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조회수 보니까 제 강의 신청하고 지금 민법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형법도 지금 뒷부분 못 듣고 계신 분들 지금 형법 다 초반부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일 날 만약에 2월 말에 형법이 끝났다. 형법이 종료됐다라면 그냥 3월 1일 날 그때 해서 그냥 8일 완성으로 헌법 꼭 들으세요. 헌법 한 번에 쭉 들으세요. 진짜. 정말 전 추천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 헌법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뭐 제가 헌법을 엄청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한 번 시험을 끝까지 당연히 저는 잘 가르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트 정리와 그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이게 아마 최고의 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안 가르쳐요. 그냥 중요한 것만 가르치는 딱 그거. 그렇기 때문에 8일만 제 거 딱 들으면 그냥 중간고사가 뭐 나올지 대충 알고 제가 이거 보라고 한 것만 대충 그냥 돌리면요, B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B뿔. 그러니까 엄상 기준으로 B뿔 올해 어떻게 완성할지 엄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비대면 기조로 이제 다 대면 기조로 다 돌아간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대면 기조로 돌아갈 때 그러면 대면 기조 돌아가면 아마도 엄상을 갔거든요. 그럼 제가 가르쳐준 대로 부지런히 복습해서 주요 개념만 발랐을 수 있도록 연습만 하고 들어가면 어떻다? 엄상에서 B뿔은 받는다. 40%는 받는다. 그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민법 잘하는 애들이 그 헌법에서 구멍 나는 애들이 많고
사실 그게 나중에 비펌이나 공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학년 1학기 때는 밸런스 있게 학점을 가지고 갈 필요 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민법에서는 무조건 A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형법에서는 A 받으면 좋겠지만 A에서 한 B뿔 정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헌법에서는 무조건 B뿔 이상을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방을 막아주는 강의다. 제가 봤을 때. 하방은 무조건 막아주는 강의고 이거 들으면 훨씬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부의 방향을 진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형법,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접해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헌법 공부는 너무 이 워딩이 추상적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간 막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딱 8일 동안 딱 들으면서 요렇게 공부해야 되구나 헌법은. 요 개념만 짚어 가고 이 개념을 숙지해서 그냥 답안지에 바르면 되구나. 이것만 딱 알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학교에 따라서 지금 그 헌법이 학교 커리큘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뭐 통치 구조랑 뭐 기타 총괄 같은 거 기타 등등 배우는 학교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1학기 때 통치 구조 총괄하고 그다음 기본권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통치 구조와 총괄을 이해하려고 해도 기본권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요. 단 기본권 이거 이해하려고 할 때 당연히 통치 구조와 그리고 이 헌법 재판, 헌법 재판 소송, 헌법 소송 같은 것들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권 배울 때는 그 통치 구조와 소송 구조를 안 외우면 이게 또 입체적으로 안 와닿아요. 제 강의는 다 다룰 거예요. 다 다루고 뭐 이렇게든 다 다루고 하지만 당연히 헌법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기본권이 가장 중요해요. 때문에 웨이트가 이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6대 4 정도 요 정도 가. 근데 헌법재판 소송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소송. 근데 기본권이랑 소송은 같이 그냥 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 헌가, 헌마, 헌파 사건 이게 사건명이에요. 우리가 뭐 그때 뭐 가나다라 할 때 그 가합 뭐 이렇게 민사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뭐 형사 그 기억은 다 1심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형사 다 있는데 이거는 현재 헌법재판소 할 때 사건 보는데 헌가 사건은 뭐냐면 뒤에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제가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하는 거예요. 헌가 사건은 위헌 법률 헌이에요. 법률 심판 사건이고요. 헌파 사건은 헌법소원인데 둘 다 헌법소원이에요. 근데 이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이고 이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이랑 똑같은데 그냥 이거는 그 법원이 제청하는 거고요. 여기는 법원 제청이 기각돼가지고 법원이 올려주는 게 기각돼가지고 그냥 개인이 그냥 헌법재판소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해줘. 그래서 이것들이 다 중요하고 이거는 도대체 뭘 하냐? 뭘 하냐 했을 때 다 기본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플러스 뭐 헌법 원리, 통치 구조,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기본권에 위배돼서 헌법소원에 이제 그 인용이 되고 그리고 위헌이 확인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위배되면 기본에 위배되고 침해되거나 위배되고 헌법 원리에 위배되고 통치 구조에 위배되면 결국 이게 위헌이다라는 선언이 되고 그 우리의 그 기본권에 침해했다라고 확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재판 구조도 중요하다는 거죠. 재판 구조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통치 구조를 안 하고는 아니에요. 통치 구조나 특히 총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거는 사례에서 나올 만한 쟁점만 다루고 갈 겁니다. 엄청 깊게는 안 다뤄도 사례의 쟁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1학기 때 이걸 먼저 배우면 분명히 헌법재판 아마 이때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마다 커리큘럼 다르겠지만 헌법재판 엄청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뭐냐면 기록형에도 중요해요.
이게 기록형에 우리가 쓰게 하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청구,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기록형 쓰게 해요. 쓰게 하기 때문에 기록형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권이랑 같이 우리가 이래서 뭐 위헌이다, 이래서 기본권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제가 오늘 한 마지막 시간 정도에 이 심판 청구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돌아다니는 것들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기록형 문제는 제가 많이 풀어봤지만 실제로 제가 변호사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실무 가면 헌법 일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들고 있으니까 적어도 뭐 공개는 된 자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구글 링크로 해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어디다 배포는 하지 마세요. 혹시나 해서요. 배포는 하시지 말고 그냥 제가 교육 자료로서 그냥 참고로서 가지고 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커리큘럼 이렇든 아마 케이스 1 아니면 케이스 2일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다 듣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밸런스 있게 맞춰서 들어야 된다. 괜히 앞에 기본권론이 아니다 하면서 제 거를 스킵하면서 듣지 마요. 제발 스킵하면서 듣지 말고 8일밖에 안 되니까 8강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쑥 들어요. 물론 통치구조 쪽이고 뭐 헌법재판 쪽이라면 그쪽을 2회독 그러니까 시험 기간 직전에 2회독 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론은 절대 스킵하고 듣지 말라요. 왜냐면 기본권론이랑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하나 보면서 계속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고.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학습 방법론적으로는, 접근 방법론적으로는 무조건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괄적인 설명은 요 정도까지 제가 드리고 이제 뭐 지금부터도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뭐 사례형 문제로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례형 문제를 풀고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제돼야 될 개념들이다. 여러분들이 뭐 헌법 정도는 그래도 학부 시절 때 많이 배우고 들어오는 것들을 아는데 융합전공이거나 아니면 또 뭐 정치 외교학과 친구들은 헌법을 수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 강은 그렇게 좀 가볍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여담인데 입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입이 안 풀린 것 같고, 뭐 제가 적절하게 너무 입이 안 풀린다 싶으면 1강은 좀 짧게 하고 2강 좀 더 많이 하고 3강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게 입이 풀려야지 좀 뭐랄까 확실하게 강의력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강의 또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 불쌍하다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다시는 노스쿨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당연히 강의는 열심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입에 쏙쏙 집어넣게 해드릴 거니까 믿고 또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뭐 이거는 제 여담인데 기분이 좋았던 게 민법만 수강 신청하셨던 분들이 형법 이제 완성됐으니까요. 형법 강의를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을 듣고 제 강의의 장점을 되게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그것에 진짜 좀 뿌듯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형법을 추가로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헌법도 잘 만들어서 또 그렇게 추가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헌법 만들면서는 그냥 패키지로 신청하신 분들만 뭐 다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없었다면 열심히 안 만들었을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요. 뭐 패키지 상품을 신청하신 분들 섭섭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강의는 제가 봤을 때 이 공개 강의로 올려질 건데 제가 1강은 웬만한 공개 강의로 올리니까 그래서 이 만담을 하기가 약간 꺼려지긴 해요. 왜냐면 제 얼굴이기도 하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연장성산에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제 수강생들이 뭐 민법이야 진짜 완전 극초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1강 때 뭐 개요 인트로 했지만 사실 헌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 민법 강의, 형법 강의 들어오셨던 분들의 연장선 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법조문 중요해요. 이 헌법에서도 여전히 법조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제가 가지고 왔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이 두 가지가 그냥 진짜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소송이 있거든요. 소송 구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실무가예요. 실무가이기 때문에 소송 구조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 헌법재판소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통치구조에서 국회법 정도 조금 이렇게 볼 필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지고 봐야 된다. 그냥 끼고 봐야 되고 중요도가 헌법이 이게 당연히 뭐 100% 중요도 이것도 100% 중요도 이거는 한 5, 60% 중요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랑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끼고 산다. 헌법은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헌법은 되게 쉬운 말로 그래도 돼 있어요. 가장 법조문 중에서 가장 쉬운 말로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헌법 교양으로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헌법 교양으로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심심할 때 좀 슬럼프 빠졌을 때 당연히 저는 안 했지만 제가 안 한 거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는데 아무튼 법조문 샀죠? 꼭 사라, 구매라. 이제 나왔을 거예요. 이제 아마 변시 10일에 반영된 10일에 법전 반영된 아마 법조문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꼭 주문하세요. 지금 만약에 안 샀다면 진짜 좀 샀어야 돼요. 안 샀으면 제가 진짜 이놈하고 뭐라 할 거예요. 형법 강의 시작할 때 그때쯤에는 무조건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민법 할 때는 그래도 초반이니까 제가 핵심 법조문 나눠드려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좀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1월 이후 그러니까 1월 말 이후부터는 무조건 법조문 작년 법조문이라 사서 중고로라도 구매해가지고 그러는 게 돈 아끼는 것보다 여러분들 학점을 훨씬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조문 변시 법조문 지금 안 샀으면 무조건 사요. 지금 딱 강의 그냥 스탑하고 무조건 빨리 거기 서점 들어가서 사요. 지금 인터넷 요즘에 얼마나 배달 잘 돼요. 물론 지금 뭐 택배 파업해가지고 그 노조 파업해가지고 좀 늦게 온다는 말은 있던데 그래도 뭐 혹시나 쿠팡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으로 가능하면 사세요 그냥. 이거 꼭 사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냥 법조문하고 판례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법조문과 판례. 그냥 우리 실무가들 그러니까 법조인한테 가장 중요한 법조문과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변시 10일에 법전 아니면 이거 아직 안 났으면 변시 10회 법전이라도 10회 법전을 사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바꿔요 이걸로. 그 정도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뭐 당연히 이제 그 친구들마다 좀 그 가정형편 편차가 있겠죠. 편차가 있는데 혹시나 뭐 예를 들어 뭐 그래도 요즘에 로스쿨 들어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다 뭐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기초수급자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차상위 계층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혹시나 제 강의 뭐 듣는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로스쿨 다닐 때 이런 책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요. 정말로 이런 거 아끼다가 오히려 그 변시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아끼지 말고 마이너스 통장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요즘 금리가 올라서 조금 부담되겠지만 일단 학비는 장학금 받으니까 생활비에 대해서는 꼭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게 좀 부담된다면 방학 때만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과외나 이런 것도 좀 하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하고 학교에서 약간 뭐 장학생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3년 졸업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게 당연히 이 강의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공부가 제 1순위여야 되고요. 좀 돈이 좀 아깝더라도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법조문 사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손에 익는 손맛을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손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서 좀 있다가 나오더라고 11회 법제 나오더라도 지금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저기 그 녹두 그러니까 그 고시촌 신림도 고시촌에 가면 그 뭐냐 그 중고 서점 있잖아요. 요즘은 계속 이제 그 죽어가고 있던데 신림동이 죽어가고 있던데 그 가면 그래도 그 중고 법전들은 많아요. 그거라도 하나 사서 그냥 보세요. 만약에 돈이 그 정도로 부담된다면. 그러니까 막 3월에 새 법전 나오면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인즉슨. 빠르게 시작해야지 결국에는 잘하고 나중에 더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돈 버는 길이에요. 제가 그거 꼭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개념으로 한번 와봅시다. 공법. 민사사건과 이제 공법 사건을 서로 분류하면서 공법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민사사건이 무엇이냐 공법 사건은 VS로 제가 놔둔 겁니다. 민사사건은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내놔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달라. 그리고 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사인간의 분쟁이죠. 사인간은 그냥 우리 그 사적인 관계 할 때 그 우리 요 사자 사인간의 관계인 거예요. 여기 한자로 하면 private. 그래서 뭐 사람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둘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그 분쟁이 보통 거의 다 재산권이고 당연히 광의의 민사에 그러니까에는 또 가사도 들어가요. 뭐 가사도 들어가죠. 뭐 친족 상속 뭐 이런 것들. 근데 협의의 민사는 재산에 관련된 분쟁만 협의의 민사라고 해요. 강의의 민사는 가사도 포함하죠. 근데 이제 가사는 가정법원에서 따로 다루기는 해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사건 번호도 가사가 사건 번호로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의로 보면 민사 안에 가사도 들어가지만 결국 사인 간의 분쟁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근데 돈에 관련된 것은 좀 더 민사로 들어가고 당연히 가사 안에서도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돈에 관련된 것이긴 한데 아무튼 민사 사건은 돈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사인에 관련된 건데 공법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공권력인데 한 개인과 국가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권력에 관련된 거고 이게 제가 정밀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정밀하게 설명하면 이거에 대해서 학설 대립 있고 난리 나거든요. 도대체 공법이 뭐 행정법 관계가 무엇이냐. 이 행정법 가면 많이 배워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공법 관계로 넣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그 다음에 대상 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막 등등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공법 관계 아니면 행정법 적용이 아니고 행정소송 관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공법인지 여부를 보는데 그것까지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법이 학부 때 배운 사람들은 그냥 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안 배운 사람들 특히 이공계 출신들이나 어떤 이쪽 융합정을 안 했던 친구들이면 오히려 민법 같은 경우는 선행하다 보면 지금 그쪽으로 많이 뇌가 발달되어 있지만 이 공법 듣다 보면 막 이렇게 멘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공권력에 관련된 거고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어때 공권력 이렇게 쓰는데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뭔가 소송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공법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법 사건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공권력이 뭐냐? 공권력이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근데 공권력은 그냥 국가가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그냥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다면 그냥 헌법에서 그냥 이렇게 규정해 놓은 기관, 그러니까 그 하위 기관들을 어떤 국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 있을 수 있고 정부 맞죠? 정부 안에 이제 각 그 행정부 안에 각급 그 행정각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단체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강의의 국가가 만든 기관이죠. 그러니까 공권력 기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이런 단체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어떤 힘을 쓰는 거 그게 공권력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공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개인인데 그냥 설명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뺐어요. 이렇게 일방향 관계, 일방향 관계고 국가에서 약간 우월적으로 어떤 우월성이 있어야 돼요. 일방향이고 우월성이고 강제력도 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쉽게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들어왔을 때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하고 뭐 아니면 이거를 제거해 달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의 공법 사건입니다. 아닌 사건은 약간 민사 사건에 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만약에 국가와 우리 개인 간의 뭐 재산상의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국가가 가진 예를 들어 그 재산이 있는데 뭐 행정재산 말고 일반 재산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몰라도 돼요. 행정법 가서 알면 되니까 그냥 일반 재산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여기 대여해줄게. 그래서 와서 임대차 해라. 그런 것들은 국가와의 관계지만 국가와 공권력 관계가 아니에요. 공권 관계가 아니라 공법 관계가 아니라 그는 사법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가 그냥 사법의 하나의 주체인 거죠. 그런 임대차 해주는 것들은. 그래서 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강제력이 있는 이런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제 주요 소송들이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요. 헌법재판은 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을 말하고 행정소송은 그냥 행정청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들 이런 어떤 처분을 한다면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삼성의 자원부 장관의 징계처분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행정청 그러니까 그 기관이거든요. 행정기관이거든요. 그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이 행정청이에요. 그 행정청이 산업통상부 장관인데 얘가 징계처분을 한 거예요. 공무원에서. 그러면 이 공무원이었고 이게 장관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일방향 우월적인 징계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건 징계가 부당하다 하면서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법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간통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그 법률을 만든 게 뭐예요? 국회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큰 범위의 공권력 행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국가기관이 맞죠?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그때 이게 위헌이고 우리는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니까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이고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왜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공법 사건은 민사 사건은 대부분 개인의 권리 구제에 거의 한 95% 이상 몰빵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객관적인 법 질서를 위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95% 이상 뭐 이 프로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그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막 어디 나가죠. 야 양태현 변호사 이거 95% 5%였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법 사건은.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구제인 소송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법 질서, 헌법 질서와 행정의 질서, 법치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소송의 성격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 그리고 객관적인 소송.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 소송이라는 그 성격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되게 소송 요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객관 법질서상에 우리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받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송 요건 그러니까 적법 요건이라고 말하죠. 우리 민사에서 각하된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요건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개인의 권리 구제가 우리가 만약에 포커스만 맞춰져 있다면 웬만하면 받아줘야 될 거예요. 각하의 범위를 좀 줄여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법질서를 또 판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법질서를 판단하기 위한 그 예선 통과를 못하면 가차없이 그냥 날리겠다 이거예요. 각하를 날리겠다는 그게 큽니다. 이 객관소송적인 성격이 있는 그리고 변론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당연히 변론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직권조사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직권으로 판사가 심리해가지고 법관이 심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짙다. 많이 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공법 사건은. 그래서 사실 형법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공법
사법 이렇게 나뉠 때는 사실 이 공법도 형법이 들어가요. 왜냐면 공권력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신체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재산권을 박탈한다든지 우리가 공권이 이 국가가 개인한테 뭔가 박탈하는 거잖아요. 형법은. 그래서 이런 공법과 사법의 구조에서는 형법, 뭐 행정법, 행정법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행정이 집행할 때 자기가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법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법. 행정기본법은 있어요.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그냥 그걸 다 통칭해서 그냥 제가 행정법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뭐 헌법. 그리고 각종 소송법. 민사소송법도 공법이에요. 왜냐하면 뭐예요? 국가가 그 재판 절차를 우리가 공권력을 어떻게 재판도 공권력이잖아요. 그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법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민사를 다루는 거지만 민사소송법은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뉘면 사법은 결국 개인 간의 규율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냥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는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과 사법이라고 이런 말하고 사법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근데 사법, 입법, 행정 이럴 때는 이 사법은 마트 사자예요. 법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사법과 사법은 다른 말이에요. 이건 사법이라고 발음해야 되고 이건 사법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요. 이 마트 사자란 말이에요. 법을 만든다. 그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할 때는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행정은. 그 다음 사법은 뭐예요? 이 집행한 거고 뭐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법을 맡아서 해석한다라는 뜻에서 사법이라는 것이고 공법과 사법이라고 이렇게 서로 분류지을 때는 이는 국가의 어떤 규율 같은 것이고 이거는 개인 간의 규율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분류가 뭐 크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험법학적으로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냥 민사법, 형사법, 공법 이렇게 가서 배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민사소송법도 사실 광해 공법이고 이것도 당연히 다 광해 공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좀 따로 떼어놔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변호사 시험 편제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법치주의 법책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이거 아마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배웠거든요. 약간 이것도 여담인데 뭐 처음이니까 뭐 여담 좀 합시다. 뭐 여담인데 저 때는 제가 6차 마지막 과정 이러면 나이가 딱 나오네. 뭐 찾아보지는 마세요. 6차 마지막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우리는 사탐 과탐을 다 쳤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이과였습니다. 이과였고 사탐 과탐을 다 쳐야 됐었기 때문에 사탐을 배웠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웠겠죠. 배웠습니다. 당연히 뭐 엄청 지금 뭐 사탐 선택보다는 좀 얕게 배웠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 근데 친구들이 충격적이게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모 대학교 뭐 제 프로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 대학교 이제 학부 행정학과 제가 출강을 한 2년간 나갔었었는데 그때 좀 행정법을 그때 가르쳤거든요. 친구들한테. 행정법 가르치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인서울 적어도 15위권 안에 드는 대학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위권 내외의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1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인데 그렇게 이거를 모른다니 조금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친구들이 편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넓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법규의 체계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체계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법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로 규칙 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심사권이 있거든요. 대법원이. 그리고 헌법도 당연히 헌법의 그 정신 아래 기본권 헌법 원리 아래에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위헌인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헌법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를 알고 이 체계 속에서 이 법규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지배, 이것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게 법치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왜 통치를 하냐? 왜 하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질서를 만들죠. 통제를 하죠. 결국 이 통제를 하면 뭐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권과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의 질서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 말을 하는데 뭐 실질적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다고 해요. 이 아주 법철학적 영역이라서 제가 깊게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도 말을 하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냥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뽑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냥 만들면 그 법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형식적인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절차적으로.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법의 정신 자체가 그렇게 아무리 합법적 절차로 만들어졌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 근대의 산물이에요. 특히 1950년대 이후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치를 예를 많이 드는데 나치도 그러니까 그 히틀러도 아주 형식적 법치주의는 완벽하게 선출되고 완벽하게 그런 법들을 만든 거예요. 맞죠? 선거로 인해서 갖고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법이 더 깊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적으로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말하고 어떤 인간 존엄과 권리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어떤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헌법에 박아야겠다. 그래서 헌법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자라고 해서 헌법에 위헌이면 위헌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들을 위헌으로 쳐내는 이유가 이게 내용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내용적으로 거의 뭐 중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가반수의 이상의 사람들 뽑은 대표자가 또 그 대표자 가반이 만들어낸 그 법이 악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악법을 쳐낼 수 있는 최후의 통제 수단이 뭐다? 헌법이다. 헌법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되게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설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일상을 살다 보면 별로 헌법이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남과 먼 나라 얘기 같은데 그래도 법조인에서 배우다 보면 이런 말 탁탁 들으면 되게 설렜었거든요. 저는 헌법이야말로 그래서 헌법이 이런 자연법적인 인간의 결국에는 이게 이제 체화돼 가지고 플러스 뭐 여러 근대 국가적인 걸 체화돼 가지고 뭐다 기본권으로 아주 구체화됐죠. 구체화돼서 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배하는 것들은 그런 법들은 다 잘라낸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 법치주의인 거예요. 알겠죠?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헌법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왜 헌법이 왜 필요한지 헌법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를 그냥 알게 되는 그냥 접근 방법에서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법률들이 있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질서를 지우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규는 뭐다?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국가기관 내에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 대외적인 구속력 뭐냐면 이 사람 보통 이제 국민이겠죠. 근데 이 국민이 아닌 것들도 뭐 외국인 국민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규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러프하게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율을 법규라고 해요. 그래서 법규성이란 이 말은 좀 중요해요. 행정법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이에요. 법규성이 있는 A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A를 하지 말자를 국가기관이든지 개인이든지 위반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이든지 개인이든지 그것은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배되는 그 기준이 법규성이 있는 법을 우리가 위배해야 되는 거예요.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법규성이 없는 규율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그냥 미리 설명하는 게 그냥 이런 지침, 예규, 고시, 훈령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행정 내부의 규율이고 내부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인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이 안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배된 게 아니고 만약 이걸 기준으로 국가가 법 집행을 했고 오히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나 이런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거는 위법한 행정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규성이라는 거는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법규성. 그래서 이 법규성이 있는 규율의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처음에 약간 제가 좀 서두가 길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2교시 법규의 체계 쭉 설명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